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혜경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복궁으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여러분, 진짜 같나요? 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조선이 건국되고 조선의 왕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조선이 어떻게 해서 중앙과 지방을 통치해 나갔는지 그 통치 체제의 정비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실제로 경복궁에 와서 답사를 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학기여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혜경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우리 한국사 온라인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2주 연속 지속된 온라인 수업이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빨리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 마치고 다음 주에는 등교해서 함께 수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조선의 건국부터 흐름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조선의 왕들 몇 명 우리가 살펴보았었지요. 내용 잊지 않으셨나요? 오늘은 조선시대의 통치체제, 제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반드시 고려시대 그리고 신라의 중앙통치, 지방통치와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조선의 중앙통치 제도는요. 여기 보시면 의정부와 육조라고 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먼저 복습을 하고 갈까요? 자, 고려의 지방통치 제도는, 중앙통치 제도는 이성육부 제도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필기해 볼까요? 이성육부 제도가 있었고 그 가운데 이 이성육부제는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지만 도병마사, 식목도감 같은 기구는 고려의 독자적인 기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또 그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간이라고 하는 견제기구가 있었죠. 기억나세요? 그리고 신라에는 이렇게 이성육부와 같은 중앙기구가 잡혀있진 않았지만 집사부라고 하는 기구가 중앙통치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였죠. 집사부, 시중이 있었고 사정부 이런 것들 기구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비슷한 형태의 기구가 조선시대에도 존재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의 통치체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기구는 의정부와 육조가 되겠습니다. 의정부는 여러분들 혹시 사극이나 드라마에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삼정승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가 바로 의정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밑에 이 육조가 있는데요. 이 육조에서는 실질적인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곳이 바로 육조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육조 직계제와 의정부 서사제를 배웠었죠. 그래서 기본적인 시스템은 왕이 의정부에 명령을 내리면 의정부의 재가를 거쳐서 육조에게 명령이 하달되는 게 이게 바로 의정부 서사제였죠. 하지만 태종이나 다시 정정합니다. 태종 이방원, 태종이나 세조의 경우에는 왕과 육조가 직접 소통하는 육조 직계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기도 했었어요. 위에는 의정부 서사제, 아래에는 육조 직계제가 되겠습니다. 자, 육조에는요. 이, 호, 예, 병, 형, 공 총 6개의 부서가 그 밑에 딸려 있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설명만 드릴게요. 이 조는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에요. 관리들을 누구를 임명하는 이런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고요. 호조는 지금의 재정기획부처럼 국가의 재정이나 세금을 담당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예조는 지금의 외교부에 해당하고요. 또 교육부, 이 외교와 교육을 담당하는 것, 또 과거 시험을 이 예조에서 주관하기도 했습니다. 병조는 여러분 딱 봐도 알겠죠? 지금의 국방부처럼 군사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형조는 형벌이에요. 재판이나 형벌, 지금의 법원이나 감사원 같은 곳이 되겠죠. 공조는 토목이나 건축을 담당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만요. 형벌이나 건축이 아니고 재판입니다. 이러한 육조의 여러분 모습들을 보면은 지금 현재의 많은 국가 소속에 있는 기구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 육조를 다스리는 장관이 육조 판서, 그러니까 이조 판서, 호조 판서 이렇게 되고요. 그 밑에 차관에 해당하는 것이 이조 참판,
호조, 참판 이러한 개념의 관리들이 존재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큰 흐름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배웠던 고려의 이성육부의 대간처럼 조선에도 왕과 관리들의 권력을 견제하는 기구가 존재했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쉬는 시간이라 좀 시끄럽네요. 자, 우리 고려시대에는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고 권력을 견제하는 기구가 우리 뭐였나요? 바로 대간이라는 기구였죠. 조선시대에는 이 기구를 삼사라고 부릅니다. 이 삼사에다가 중요 표시해 놓으세요.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담당합니다. 이 3사는 크게 3개의 기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사헌부. 사헌부는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기관입니다. 마치 우리 고려의 어사대나 신라의 사정부 같은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관원은 간쟁입니다. 간쟁은 여러분 왕에게 이렇게 간한다 그래요. 왕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기구예요. 전하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구가 사관원입니다. 그리고 홍문관은 우리 지난번 수업 때 성종 때 처음 만들어진 기구였죠. 그래서 왕에게 자문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경연, 왕과 신하가 함께 공부하는 것이 경연이었죠. 이러한 기구가 되겠어요. 이 기구를 3가지를 묶어서 우리가 삼사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삼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언론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언론기구이고요. 이 3사의 주요 여러분 기능은 왕이 지나친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왕권을 견제하는 수단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3사의 관원이 누가 되느냐는 조선 정치에서 아주 중요했어요. 그리고 3사의 관원들은 그 품계가 낮다고 해도 정치에서 영향력이 막강했다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이 3사를 중심으로 나중에 사림이라고 하는 세력이 등장을 해서 사화가 발생하거든요. 우리 다음에 등교할 때 이 3사가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이 3사와 비슷한 고려의 정치기구가 바로 뭡니까? 바로 대간이죠. 대간. 여러분 이것도 반드시 체크해 놓으세요. 3사와 고려의 대간이 비슷한 역할을 하였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승정원과 의금부가 나오는데요. 이 승정원과 의금부는 3사가 왕권을 견제하는 기구였다면 승정원과 의금부는 묶어서 왕권을 뒷받침하는 기구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왕권을 강화하는 데 쓰였던 기구가 바로 승정원과 의금부입니다. 자, 승정원은 어떤 곳이냐? 여기 보면 국왕의 비서기관이라고 되어 있죠. 왕명을 전달하는 이런 역할입니다. 즉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 비서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도승지 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왕을 따라다니는 내시 말고요. 여러분들 이 도승지가 바로 승정원의 수장이 되겠습니다.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비서기관. 그리고 왕이 특별히 주관하는 왕만의 사법기관, 왕만의 재판소가 있습니다. 원래 대부분의 재판은 형조에서 판결을 하나 왕 직속으로 되어 있는 곳이 의금부예요. 저놈을 당장 의금부로 하옥하라 이런 말 들어보셨죠? 특히 의금부는 영모죄와 같은 국왕과 직접 관련된 것들을 다루는 재판소였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앙통치제도를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2가지죠. 아하, 고려라는 나라에 비해서 조선이 좀 더 중앙집권체제가 강화되었다. 그리고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막는 통치체제가 마련되었구나. 여전히 고려뿐만 아니라 조선도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그림엔 나오지 않지만 중앙통치기구에 해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춘추관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 특히 실록이죠. 왕이 죽고 나면 우리가 실록을 편찬하곤 하는데 그 실록 편찬을 주관했던 춘추관이 있었고요. 또 고려에는 여러분 감작국 국자감이 있었다면 조선의 학교는 성균관이 되겠습니다. 이 성균관도 국가에서 다스리는 국가 국립학교였다는 사실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선시대 지방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선생님이 지금 방금 전에 영상을 찍었는데 소리가 안 들어가서 다시 찍고 있습니다. 아씨. 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네요. 자, 봅시다. 지방제도 역시 여러분 고려시대와 신라시대를 구분해서 같이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조선의 지방제도는 여기 보니까 8도라고 되어 있네요. 8도는 기존의 고려나 신라에 비해서
일원화되었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일원화. 두 번째니까 더 예쁘게 써야지. 일원화. 하나로 합쳐졌다는 거죠. 그러면 고려하고 신라는 어땠나 살펴봐야 되겠네요. 자, 신라의 지방제도는 뭐였냐면 구주와 오소경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구주, 오소경 기억나세요? 구주는 고구려 백제 신라 땅에 3개의 주씩 뒀었고, 오소경은 수도 경주가 치우침을 막기 위해서 주요 도시에 설치한 것이었어요. 고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이원화되어 있었어요. 일반 행정구역은 오도라고 불렀고 군사 행정구역은 양계가 있었어요. 이러한 지역이 있어서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드디어 조선이 되면서 하나로 일원화되었다는 것이 좀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고려시대하고 좀 비교해서 알면 좋겠어요. 자, 그 중에서 팔도를 여러분 지도에서 잠깐 보면 지도를 보니까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지금의 여러분 팔도하고 되게 명칭이 똑같죠? 지금과 여러분 지역적인 구분은 조금 달라진 부분도 있지만 명칭이 똑같다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또 지도를 볼 때는 선생님이 삼국시대부터 수도를 먼저 보는 거라고 했었죠? 자, 수도가 어디입니까? 수도가 여기 한성이네요. 그리고 팔도가 나왔다. 그럼 아하, 조선의 지도구나 체크해 주시고, 고려 같은 경우는 수도가 개경이고 오도와 양계로 나눠 있으니까 이렇게 지도를 여러분들 시대별로 구분해서 알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시험 범위에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팔도를 다스리는 관리를 뭐라고 하냐면 관찰사라고 부릅니다. 관찰사는 지금으로 따지면 도지사가 되겠죠. 경기도 도지사처럼 그 도에 있는 것을 관할하는, 특히 그 팔도 밑에 있는 수령들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관찰사가 되겠습니다. 이 팔도 밑에는 부, 목, 군, 현이라고 하는 행정구역이 밑으로 갈수록 있는데요. 밑으로 갈수록 점점 작아지는 행정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종동, 몇 번지 이런 식으로 행정구역을 나누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부목, 군현을 다스리는 지방관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령이라고 하죠. 지방관. 여러분들 드라마나 영화에서 사또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자, 이 수령이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왔네요. 드디어 나왔어요. 네, 고려와는 달리 모든 군현의 지방관, 수령이 파견되었다. 여러분, 이게 오늘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네요. 자, 모든이란 말 여러분 고려시대 때 쓸 수 없었죠. 고려는 주현보다 속현이 더 많았었잖아요. 하지만 조선에는 드디어 모든 마을에 수령이 파견됩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조선이 고려보다 중앙 집권이 훨씬 더 강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왕의 권력이 지방 속속까지 여러분 닿게 되었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고려에는 향소부곡이라고 하는 특수행정구역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을 과거 시험도 볼 수 없었고 또 세금도 훨씬 많이 내는 지역이었죠.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제 모두 일반 행정구역만 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러면 이 수령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일을 했던 사람들이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수령은 먼저 그 지방의 모든 행정, 사법, 군사권을 장악하는 매우 권한이 강했던 사람이 수령입니다. 행정은 뭔지 아실 것 같고 사법, 여러분 사법은 재판하는 거잖아요. 수령이 그 지방의 재판관이기도 해요. 범죄가 나면 그 범죄에 대한 수사도 역시 수령에게 그 권한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춘향전에 이런 말 나오잖아요. 변사또가 뭐라 그래요? 춘향이 내 인연,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저놈을 매우 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수령이 사법권도 행사했고요. 또 군사권. 전쟁이 나면 그 지역의 군인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는 것도 수령의 몫이었다는 것도 수령이 그 지역에 굉장히 큰 권한을 갖고 있었다는 거 기억하면 좋겠네요. 어떤 일을 했나 한번 살펴볼까요? 요 밑으로 내려와 보면 수령의 7가지 임무, 수령 7사 있어요. 요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령이 정말 많은 일들을 했구나라고 하는 거 체크하고 다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령이 이렇게 권한이 막강했는데 사실은 여러분 수령은
이렇게 권한이 막강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견제할 장치도 필요했습니다. 자, 먼저 수령이 여러분 이 지역에 부임을 하면요. 임기는 3년 이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령을 보좌할 만한 신하들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향리라고 불렀어요. 우리 향리는 여러분 고려시대에는 수령이 파견되지 않은 곳을 다스리는 것이 향리였는데 이제 수령을 보좌하는 아전의 직책으로 전락을 하게 돼요. 상당히 권한이 낮아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드라마에 보시면 이방이나 호방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뭐 사또 뭐 옆에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향리가 되겠습니다. 그들은 보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좀 여기서 부정부패가 많이 발생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수령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아전한테 돈을 찔러주지 않고선 만날 수가 없을 정도로 좀 부정부패가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수령이 그 마을에 부임을 해도 3년 안에 모든 그 업무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겠죠. 지금처럼 막 컴퓨터로 탁 치면 어느 마을에 누가 사는지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향리의 역할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수령의 권한이 너무 크기 때문에 수령을 견제할 만한 장치도 필요했습니다. 수령을 견제하는 장치가 여러분 4번, 5번에 나와요. 자,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 바로 암행어사 출두요. 바로 암행어사입니다. 왕은 정기적으로 암행어사를 그 지방에 내려보내서 수령이 지방민을 잘 통치하고 있는지 그 비행을 감시하는 거죠. 여러분들 춘향전이라는 소설에 보면 여러분 잘 알 수 있어요. 변사또가 이도령 암행어사에게 이렇게 당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 암행어사를 상징하는 게 여러분 바로 마패죠. 이 마패를 가지고 그 말을 갈아타면서 그 지역을 가게 됩니다. 또 암행어사의 필수품 중에 하나가 자예요. 자, 길이를 재는 자입니다. 이걸 가지고 가서 혹시 그런 자나 규격을 속여서 백성들 수탈하지 않는지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또 수령을 감시하기 위한 장치, 수령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 중에 하나가 상피제라고 하는 장치도 있었어요. 상피제는 뭐냐면 서로 상피할 피자예요. 서로 피한다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그 자기 출신 지역, 자기 고향에는 절대로 수령이 임명될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친척들이 모여 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하객동 출신인데 하객동 수령으로 왔다 이거야. 그러면 내 친척들,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막 잘해주고 그쵸? 아닌 사람한테는 피해를 주고 하겠죠. 그걸 막기 위해서 상피제가 있었습니다. 현대판 상피제도 있잖아요. 여러분 선생님은 공무원 교사잖아요. 우리 딸이 선생님 학교에 못 와요. 이런 것도 상피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이 수령을 보좌하기 위한 기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 수령은 그 마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상피제 때문에 다른 지역에 내려온 사람인데 그래서 그 향촌에 사는 양반들이 이 수령을 보좌하기 위한 기구가 있었어요. 그 기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유향소라고 부릅니다. 머물 유자, 향촌, 향자예요. 향촌에 머무르는 양반들이 모인 모임이에요. 이 양반들이 모여서 수령의 그 마을에 대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또 향리가 장난질을 하면 감찰을 하기도 합니다. 이 유향소가 의미가 있는 것은 과거에 합격하지 않은 양반들도 수령의 지방 통치에 참견할 수 있었다는 것,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는 것. 이 유향소 여러분 나중에 살인들이 중앙에 진출하게 되는 기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조선의 관리 등용 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선의 관리 등용 제도는 역시 과거 제도였어요. 여러분, 과거 제도가 고려시대 광종 때 처음 생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고려시대에는 과거 제도도 있었지만 음서라고 해서 음서는 5품 이상 고위 관료의 자제가 시험 없이 관리가 될 수 있는 거였죠. 이 음서가 굉장히 많아서 귀족 사회가 관직을 대물림했다고 했는데 조선시대가 되면 여러분, 음서는 거의 없어집니다. 거의 없어져요.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서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서를 하면 굉장히 부끄러운 걸로 생각했고요. 높은 관직에 올라갈 수도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음서는 거의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양반들이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여러분 나아가게 돼요. 또 이 과거 제도는 여러분들 고려와 좀 비교하면 좋겠습니다. 문과가 있고요. 우와, 드디어 조선시대 뭐가 생겼어요? 묵과가 생겨났어요. 그리고 잡과가 생겨났네요. 여기 나오네요. 문과, 묵과, 잡과. 대신에 뭐가 없어졌어요? 네, 승과는 없네요. 승과.
왜요?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 유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승과는 없어졌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과거 시험은 누가 볼 수 있느냐? 조선시대도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원칙은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양인 이상 누구나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뭐 일반 백성들이 응시하기는 좀 어렵죠. 하지만 그래도 고려시대보다는 신분보다는 무엇이 강조되는 사회, 실력이 강조되는 사회가 조선시대입니다. 훨씬 더 그 문이 열렸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과거 시험의 절차는 조금 더 복잡해졌어요. 일단 과거 시험은요 3년에 한 번 치릅니다. 와, 여러분, 지금 우리 수능 시험을 1년에 한 번 치르죠. 혹시나 수능을 잘 못 보면은 재수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데 과거 시험은 3년에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경쟁률이 치열했겠어요. 특히 문과 같은 경우에 여러분 절차를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속과를 보냅니다. 이게 1차 시험이에요. 1차 자격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죠. 1차 속과에 합격한 사람을 생원, 진사 이렇게 불러요. 허생원, 뭐 김진사 걔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 1차 속과만 합격해도 사람들이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만큼 1차 통과가 어렵거든요.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1차가 있으면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성균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나서 과거 시험 보는 경우도 있고 그냥 하급 관리로 멈추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문과, 대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과 시험도 여러분 시험이 3차례예요. 초시, 복시, 전시. 와, 시험이 그냥 1차, 2차, 3차 계속 있는 거예요. 초시에서는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서 뽑습니다. 약 280명 정도 뽑는다고 해요. 그리고 전국에서 280명 정도 뽑고, 복시에서 33명을 뽑습니다. 와, 얘들아. 전국에서 3년에 한 번 시험 뽑는데 33명 뽑는 거야. 야, 미친 경쟁률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전시, 마지막 전시는요, 이 전자가, 여러분, 뭐, 근정 전 할 때 왕이 있는 집을 전이라고 그래요. 왕 앞에서 보는 시험이 전시거든요. 이 전시에서 그 사람의 등수를 정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과거 급제했다, 뭐 이런 말 되게 쉽게 쓰잖아요. 과거 급제는요, 3년마다 전국에서 보는 시험 중에서 전국 1등. 야, 과거 급제란 말 함부로 쓰면 안 되겠다, 그치? 전시, 여러분들. 과거 시험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과거 합격자의 나이는 대부분 다 50대, 60대, 70대 이렇게 돼요. 평생을 막 시험을 봐도 과거 합격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우는 역사적인 뭐 율곡 이이 같은 경우에는 과거 급제만 3번 했다고 하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네. 이런 것들 볼 수가 있고요. 또 조선시대에는 문과가 있었습니다. 아하, 이순신 장군은 문과를 받겠구나 체크해주면 되겠고 잡과, 기술관을 선발하는 시험도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분들 시험이 있었다라는 거. 그러면 이런 시험을 보려면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요? 먼저 초급학교에 해당하는 곳이 서당입니다. 조선시대는 이 서당이 초급학교에 해당했고요. 그 다음 서울에는 사부학당이라고 하는 중급학교가 있었고 지방에는 향교가 있죠. 이 향교가 여기 우리 학교 근처에도 있어요. 저기 문학향교 있잖아요. 문학초등학교 옆에 향교 있거든요. 문학도호부청사 옆에 있는데 이 향교, 여러분 향촌에 있는 학교란 뜻이죠. 그리고 가장 여러분 높은 학교가 바로 성균관입니다. 이 성균관은 국가에서 만든 대학이 되겠습니다. 이 성균관은 국가에서 만든 대학이기 때문에 인원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전국 지역의 유명한 선생님들이, 유명한 양반 선비들이 서원이라고 하는 사립학교를 세워서 여기에서 또 제자를 양성하기도 했죠. 특히 여러분들이 서원에다가 좀 중요표시 해놓을까요? 이 서원을 통해서 나중에 양반들이 지방에 여러분 지방 양반들이 중앙으로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곳이 또 서원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기도 있어요. 아까 수령처럼 이 상피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같은 친척끼리도 여러분 관직에 같은 관청에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도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문과를 시험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한 조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문과 시험 볼 수 없었느냐? 자, 문과를 볼 수 없는 사람들. 우리 고려시대에는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높았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랬는데 조선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했죠. 대표적인 거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 재가녀의 아들. 엄마가 재혼을 했어요. 그럼 그 아들은 어때요? 문과, 대과 시험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차별입니까? 어떤 어머니가 아들의 앞길을 막게
있겠다고 제가를 하겠어요. 네. 그리고 서얼의 자녀. 서얼은 누구예요? 서얼의 자녀가 아니고 서얼이죠. 서얼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냐면 고려시대에는요. 정부인과 첩의 여러분 구분을 엄격하게 뒀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일부 일처제였잖아요. 조선시대는 첩을 많이 뒀었는데 이 첩의 아들은 엄청난 차별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무리 막 영의정이고 너무 굉장히 지위가 높다고 하더라도 그 서얼은 어마어마한 차별을 받아서 대가에 응시하지 못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홍길동이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서얼. 그리고 또 하나는 탐관오리의 아들. 탐관오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탐욕스럽고 오는 더러운, 탐욕스럽고 더러운 관리. 즉 아버지가 부정부패를 저질렀다? 그럼 그 아들도 관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대과 시험을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고려시대와 달리 조선시대 과거제도가 운영되었다는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읽기 자료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요거 왼쪽에 있는 거는 여러분 3사, 경국대전에 나와있는 3사의 역할인데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고 등교하시면 여러분들 저한테 정답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업이 여러분들 오늘 수업은 조금 평소보다 좀 짧게 마쳤고요. 수업을 마친 친구들은 드디어 방탈출 게임 2탄이 돌아왔습니다. 와, 나만 좋아하는 거니? 자, 우리 고려시대 또 많이 잊어버렸죠? 우리 고려시대 방탈출 게임 2탄에 참여하셔가지고 또 내가 쓰는 역사 또 수행평가도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시기 전에 고려시대 학습지 한번 먼저 보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드디어 다음 주에 여러분 등교입니다. 꼭 변동되는 상황이 없기를 바라면서 우리 등교에서 그 등교한 이후로는 조선시대 사화와 분당의 이야기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